ISA에서 S&P 500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만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3년으로 설정한 분들 많으시죠. 3년이 다가오니까 팔아야 할지 연장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지고요. 그런데 ISA는 무조건 3년 뒤에 끝내는 계좌가 아니에요. 지금 수익과 앞으로 넣을 금액에 따라 유지할지 새로 만들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에 S&P 500을 얼마씩 넣으면 되는지부터 3년 뒤 선택지까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딱 정해드릴게요. 그럼 제일 궁금해하셨던 금액부터 바로 보기 전에 이 숫자를 이해하려면 ISA가 왜 절세되는 계좌인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ISA의 정식 이름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이름 진짜 길죠? 저도 볼 때마다 잘 안 외워져요. 그냥 면세점 쇼핑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면 밖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화장품인데도 세금을 덜 내잖아요. ISA도 비슷해요. 같은 S&P 500 ETF를 사도 일반 계좌가 아니라 ISA 안에서 사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ISA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그건 면세점에 들어가서 빈 쇼핑백만 받아온 상태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쇼핑백만 들고 있다고 화장품이 알아서 들어가진 않잖아요. ISA도 계좌 안에서 실제로 ETF를 사야 수익이 나고 그래야 줄일 세금도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안 내냐면요. 일반형은 계좌에서 난 순수익 중 2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고요.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그 금액을 넘은 수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순수익은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300만 원을 벌고 다른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ISA에서는 실제로 남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왜 이게 좋냐면 번 상품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에서 내 주머니에 실제로 남은 돈을 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손익통산인데요. 그냥 ISA에서는 번 돈과 잃은 돈을 같이 계산한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ISA 계좌에 S&P 500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3년 뒤 수익이 200만 원 정도가 되려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가정해서 계산해 봤거든요. 3년 동안 S&P 500을 매달 투자한다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 10%로 가정했어요. 이 조건에서는 일반형은 월 33만 원씩 넣었을 때 예상 수익이 202만 원이 돼요.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2배인 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약 2배인 월 65만 원을 납입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목돈이 있다면 일반형 기준으로 약 600만 원을 처음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어요. 연평균 10%로 3년간 불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이 약 200만 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단 S&P 500이 매년 정확히 10% 오르는 상품이 아니에요. 어떤 해에는 많이 오르고 어떤 해에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월 167만 원까지 넣어도 됩니다. ISA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어지고요. 1년 한도를 12달로 나누면 월 평균 약 167만 원이에요. 월 167만 원을 어떻게 넣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무조건 한도를 꽉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유가 있다면 33만 원보다 더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200만 원이 넘어도 초과한 부분에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나눠 넣고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3년 뒤 약 7,022만 원이 됩니다. 이 수익을 단순 비교하면 일반 계좌의 세금은 약 157만 원이고요. ISA 일반형은 약 81만 원, 서민형은 약 62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집 계약금, 전세 보증금, 결혼 자금처럼 3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은 넣지 마세요. 왜냐면 돈이 필요한 날 주식시장이 떨어져 있으면 손해를 보고 ETF를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부담 없이 기준을 잡고 싶으면 일반형 월 33만 원, 서민형 월 65만 원에 넣는 걸 추천하고요. 오랫동안 안 쓸 여유 자금이 충분하면 월 평균 167만 원 안에서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이 돈을 3년 안에 써야 된다면 ISA에 넣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ISA 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금액을 정했으면 이제 계좌를 볼게요. 여기서는 중개형, 서민형, 긴 만기, 증권사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 중개형이어야 할까? ISA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어요. 마트에 비유하면 쉬워요. 중개형은 내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직접 담는 방식이고요. 신탁형은 직원에게 쇼핑 목록을 주고 담아달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일임형은 직원에게 카트와 지갑을 맡기고 알아서 골라달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S&P 500 ETF를 앱에서 직접 검색하고 사고 싶다면 증권사에 중개형 ISA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중개형에서는 내가 원하는 국내 상장 ETF를 직접 고르고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계좌가 있다면 앱에서 계좌 이름에 중개형 ISA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잘 모르겠다면 고객센터에 본인 ISA 계좌가 중개형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만들 때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ISA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를 합쳐서 한 사람당 하나씩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만들었다고 다른 금융회사에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 ISA가 있다면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하면 기존 계좌의 가입 기간은 끝나지만 이전으로 처리하면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서민형이 가능하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형은 수익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같은 수익을 내도 세금이 없는 구간이 2배이기 때문에 서민형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서민형 가입 요건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예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 확인 증명서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고요. 이미 일반형으로 가입했다면 서민형 전환이 가능한지 증권사에 확인 후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만기를 길게 잡아야 할까요? ISA는 최소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좌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는 게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3년이 됐을 때 비과세 한도를 아직 다 쓰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형인데 수익이 8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중 12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계좌를 해지해버리면 남은 여유분을 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년이 입력 가능하면 99년으로 잡고요. 그게 안 된다면 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으로 설정하세요. 이미 3년으로 만들었다면 만기 3개월에서 하루 전에 최대한 길게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뭘 담을지 봐야겠죠. 앱에서 S&P 500을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오죠. S&P 500 ETF에는 미국에 상장된 SPY와 VOO도 있고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젤 같은 상품도 있어요. 이건 마트에서 같은 생수를 여러 회사가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안에 담긴 물은 비슷하지만 만든 회사와 가격, 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가 달라요. 그런데 ISA는 미국에 직접 상장된 스파이나 VOO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상장된 S&P 500 ETF를 골라야 합니다. 이 ETF도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지만 운용사와 비용, 거래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딱 3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규모. 왜 규모를 보냐면 투자자가 많고 자산이 충분히 쌓인 상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거래량. 왜 거래량을 보냐면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 근처에서 거래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실부담 비용. 앱에서 크게 보이는 총 보수만 보면 안 돼요. 이건 배달 앱에서 음식값만 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배달할 때 배달료도 붙잖아요. 그것처럼 ETF도 총 보수 외에 기타 비용과 매매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봐야 합니다. 가장 최신 확인한 자료에서는 타이거와 코덱스의 규모가 거래 대금이 컸고요. 표시된 실부담 비용은 에이스와 레이즈가 0.093%, 타이거가 0.097%, 코덱스가 0.104%였어요. 그래서 거래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 타이거나 코덱스를 볼 수 있고요. 비용과 충분한 규모의 균형을 보고 싶다면 에이스도 함께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0.001% 차이 때문에 며칠씩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낮은 0.093%와 0.104%의 차이는 0.011포인트예요. 3천만 원을 3년 보유한다고 단순 계산해도 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대표 상품을 잘 모으고 있다면 몇천 원 차이 때문에 무조건 팔고 갈아탈 필요가 없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학교 운동의 대표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을 잘 던지는 학생도 있고 줄다리기를 잘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S&P 500도 기술회사, 금융회사, 생필품회사, 병원 관련 회사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대형 기업들을 한 팀에 모아놓은 거예요. 왜 한 회사만 사지 않고 여러 회사를 함께 사냐면 한 회사가 흔들려도 내 돈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들어간 회사가 평생 고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고 대표성이 떨어진 회사는 빠질 수 있어요. 왜 이 구조가 좋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잘 될지 매일 골라내지 않아도 지수 안에서 명단이 관리되기 때문이에요. 워렌 버핏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아내를 위해 남긴 돈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를 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지시했어요. 왜 세계적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다음에 오를 회사 하나를 계속 맞히는 것보다 대표 기업 전체를 낮은 비용으로 오래 보유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버핏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전문가들이 운용한 헤지펀드 묶음과 S&P 500 인덱스 펀드의 성과를 비교하는 내기를 했어요. 결과는 S&P 500 인덱스 펀드가 125.8%, 전문가들은 평균 36.3%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버핏의 내기는 한 번의 사례잖아요. 그래서 많은 펀드를 오랫동안 비교한 성적표도 비교해 볼게요. S&P 다우존스 인디시스에서 발표하는 스파이바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는 전문가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펀드와 시장 지수의 성과를 비교한 자료예요. 현재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의 79%가 S&P 500보다 성과가 낮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전문가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핵심 요인은 저렴한 수수료, 복리의 마법, 그리고 시장의 우상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무조건 S&P 500이 이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장보다 잘하는 전문가도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앞으로 잘할 전문가가 누구인지 맞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도 시장을 계속 이기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대표 기업 전체를 낮은 비용으로 사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단 S&P 500도 주식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고 시장이 나쁠 때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ISA 3년 전략을 볼게요. 3년이 됐다고 무조건 ETF를 전부 팔거나 계좌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먼저 앱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현재 순수익이 얼마인지. 왜 이 세 가지를 보냐면 이 정보에 따라 유지할지, 새로 만들지, 연금으로 옮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선택지 1. 비과세 한도가 남았다면 유지하기. 일반형인데 순수익이 8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비과세 200만 원에서 80만 원만 쓴 상태예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고 계속 투자할 생각이라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은 120만 원의 비과세 여유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택지 2. 비과세 한도를 썼다면 재가입 검토하기. 순수익이 이미 200만 원을 충분히 넘었다면 기존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운 ISA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새 계좌에는 새로운 비과세 한도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흔히 ISA 풍차 돌리기라고 불러요. 선택지 3. 노후 자금이면 연금 계좌 이전을 검토하세요. 이 돈을 집이나 결혼이 아니라 정말 노후에 사용할 거라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ISA 만기 잔액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옮기면 여기서 10%인 3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서 16.5% 공제율이 적용된다면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49만 5천 원이고요. 5,500만 원 초과라서 13.2%가 적용된다면 최대 39만 6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계좌는 노후용 자물쇠 금고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세금 몇십만 원 돌려받으려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수천만 원이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ISA ETF가 그대로 연금계좌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유 상품을 팔아서 현금화한 후 연금계좌로 옮기고 다시 사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비과세 한도가 남았고 계속 투자할 사람은 유지, 비과세 한도를 충분히 사용했고 재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해지 후 재가입을 검토하기. 노후까지 사용하지 않을 돈이 확실한 사람은 연금저축이나 IRP 이전을 검토하기. 몇 년 안에 집이나 결혼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선택하기. 오늘 영상을 끄기 전에 증권사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5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 내 ISA가 중개형인지. 둘,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셋, 처음 가입한 날짜와 계약 만기일. 넷, 현재 순수익. 다섯, 앞으로 매달 넣을 금액. 일반형은 월 33만 원, 서민형은 월 65만 원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여유가 충분하다면 월 평균 167만 원 안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정하세요. 아직 ISA가 없는 분들은 큰 돈부터 넣으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10만 원부터 시작해도 돼요. 오늘 ISA의 가입일, 만기일, 수익금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이 정보를 3년 후에도 기억하는 것이에요. ISA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적금, 연금저축까지 여러 앱에 흩어져 있으면요. 그 계좌 어디 있었지? 만기가 언제였지? 하면서 또 하나씩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계부 하나에 서로의 계좌와 월 납입액, 만기일을 한 장으로 모아서 보고 있어요. 흩어진 돈이 합치면 얼마인지,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바로 보이고요. 왜 이게 좋냐면 돈 관리할 때는 잘 기억하는 것보다 놓치지 않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ISA를 확인하신 김에 다른 계좌도 한 번에 정리해보고 싶다면 저희가 실제로 가계부를 사용하는 방법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3년 뒤 다시 검색하지 않도록 오늘 한 번에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